평균이 대략 한 30점 중반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발전한 게 다영이가 제일 많이 발전했어요. 베이커리에서 평균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문제 자꾸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기 되면은 선생님이 오픈 채팅방 만들어 갖고 거기에다 문제를 계속 올려놓을 거거든. 그러면 계속 학기 중에 계속 조금씩 방학 때 푸는 건 큰 도움 안 되더라고. 다 까먹어갖고. 그런데 학기 중에 문제를 꾸준하게 계속 풀어보세요. 하루에 10문제 정도? 계속 풀어보면 실력 엄청 늘 거야. 물리라는 과목이 오로지 노력의 과목이기 때문에 관심하고 노력만 있어도 엄청나게 점수가 올라가. 너네 선배들 중에 사기 선배가 있는데 걔는 바닥에서 극상까지 오는데 2달 걸렸어. 그래서 걔네 기수에서는 걔가 물리 제일 잘하거든. 근데 딱 2달 걸렸어.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광전효과라는 얘기까지 했지. 자, 광전효과에서 아인슈타인의 해석까지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자. 자, 중요한 점들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 자, 아인슈타인은 광전효과의 해석을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자, 이쪽에 금속의 내부야. 지금 하는 부분은 다 기말범위야. 자, 그리고 금속의 표면이야. 자, 이때 금속의 내부에서 금속의 표면까지 전자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포텐셜 에너지를 얻어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해. 이때 나타나는 포텐셜 함수를 워크 펑션 1 함수라고 표현해줘서 W 또는 파이라고 쓰게 돼. 자, 이 내부에 전자들이 놓여 있다라고 해. 이 전자에게 빛을 쪼여주게 되는데, 자, 이 빛을 뭐라고? 광자로 취급했지. 이 광자는 에너지 양자이다. 실체하는 입자가 아니고 에너지 양자다라고 해. 이 광자는 HF, 즉 진동수가 F인 이러한 진동수를 갖는 전자기파인데 얘의 에너지 양자가 HF라고 해. 이 광자가 전자와 충돌에 의해서 자, 광자의 에너지를 모두 전자에게 공급해줘요. 자, 항상 1광자가 1전자를 발생시키게 돼요. 만약에 광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올라갈 수가 없다. 자, 이때 충분한 에너지, 자, 딱 거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줬을 때 진동수를 F0라고 한다면 이 함수는 HF0라고 해줄 수 있겠지. 이만큼 이상의 에너지를 얻은 전자만이 위로 올라가게 된대. 그리고 충분하게 HF가 HF0보다 크다면 전자는 여기에서 뭘 갖게 돼?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광전방정식에서 보는 I는 최대 운동 에너지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지. 이때 공급되지는 에너지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다. HF라는 녀석은 HF 제로 플러스 자, 이 함수 W 또는 파이라고 표현한다. 보통 고등학교 교과에서는 W, 대학 책에서는 파이라고 많이 써요. 자, 한편 똑같은 광전 방정식으로 HF라고 하는 것은 HF0 더하기 1함수에 해당하는 값, 미쳤나 보다. 운동 에너지야. 아무도 얘기 안 했어.
자, 운동 에너지인데 정지전압 또는 저지전압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표현해 줄 수 있다. 또 같은 방정식으로 HF는 HF0 대신에 W 더하기 2분의 1 mv 맥시멈의 제곱, 또 HF라고 하는 값은 W 더하기 2vs 이렇게 표현해주고, 플랑크 상수 이 경우에는 계산하기 좀 좋은 게 뭐가 좀 좋다 그랬니? 4.14 곱하기 10의 - 15승 전자볼트 세컨드를 쓰는 게 좀 편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 왜냐하면 얘가 갖는 에너지를, 정지전압 에너지 또는 운동 에너지를 전자볼트 단위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아. 만약에 이거를 굳이 줄로 바꾸겠다면 전자볼트를 1.6 곱하기 10의 - 19승 쿨룸으로 곱해줘서 계산을 해줘야 돼. 그래서 자,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녀석에 대한 광전 방정식의 해석에 관한 그래프가 있었죠. 자, 진동수에 대해서 최대 운동 에너지를 이야기해 볼게. 자, 처음에 진동수를 줬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지. 점점점 진동수를 증가시켰어. 그러다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때가 F0라는 진동수를 가질 때, 이때부터 전자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했지. 그 이상의 진동수를 주게 되면 전자들은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야. 궁금했어. 뭐가? 이 안쪽으로 쭉 갔더니 자, 전자 발생은 하진 않지만 Y절편 값이 있게 되는데 이 아이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일함수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해. 자, 특정한 진동수의 빛 F가 쪼여졌다고 한다면, 자, 이때 갖는, 얘가 갖는 전체 에너지에 해당하는 이 값을 뭐라고? HF, 광자의 에너지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자, 양의 부분에 있는 부분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지.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이람수 값, 즉 HF0라는 값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서 또 중요한 사실, 자, 진동수라는 녀석이 에너지의 크기를 좌우해서, 자, 이 에너지 값이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hf0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진동수가 클수록 크다라는 이런 해석도 해줄 수가 있어. 자,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정지전압이 또 크다라는 걸로 해석해 줄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자, 컴퓨터 효과는 할까 말까? 컴퓨터 효과는 정규 교과에서 안 하실 거야. 2학기 때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해줄까? 할까? 현수는 자리 없다. 현수 자리 없다. 잘렸나? 하도 지각해갖고. 잘리기엔 너무 성적이 좋아. 진과 국기에 입학해갖고 첫 시험 1등 안에 잘렸잖아, 학원서. 합격하고 바로 잘랐어. 원장님이 합격하고 바로 잘랐는데 걔가 1등 했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자, 그러면 원래 장군이 그래. 지금 장군이 약한 거야. 지금 약해진 거야. 도훈이처럼 저렇게 공부 안 해도 그래도 이번에 물리 좀 꽤 많이 올랐어. 거의 뭐 빵에 가까운 점수를 유지하다가 그래도 44점이나 됐어. 우진이 언제 분발할 거야? 그래도 일주일 동안 도훈이는 노력을 많이 했어. 연력학이 썩 쉬운 부분이 아닌데, 연력학 썩 쉽지 않은 문제인데 기출 문제들이거든. 다 70점 맞았어. 자, 그러면 광록이가 좀 분발해야 돼. 역학이 지나가니까 힘이 빠졌어. 자, 그러면 자, 콤톤 효과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자. 이 콤톤 효과도 B10
입자의 성질을 갖는다는 아주 중요한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얘를 두 가지로 보여줄까? 상대성 이론을 이용한 개념을 살펴보고 원래 이제 보통 이제 쉬운 방법으로 부전역학적 개념으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건 컴퓨터 효과는 지금 현재 정규 과정은 아니다. 물리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로 학교 선생님이 이번에 또 선생님이 변화되니까 작년까지 학교 막내 쌤이 계속 물리를 전담해야 하는데 1학년 물리 전담했는데 2학년에 올라간대요. 2학년 올라가면 너네는 아마 새로 오신 선생님이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뭐 선생님의 취향에 따라서 문제가 또 막 요동칠지 모르겠어. 전통적으로 수능형 문제로 많이 내주는데 그거를 또 무의로 돌려버릴지도 몰라. 응? 계속 갖고는 선생님들 개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갖고 전국과학고에서 개취 아닌 학교가 지금 영재학교 빼놓고 딸랑 2개밖에 없어. 한송과고하고 세종과고는 선생님 취향이 아니고 학교 방침이야. 그래갖고 나가는 부분이 매년 똑같은데 인천은 비스슨한데 선생님의 특성에 따라서 많이 유형이 달라져. 진곽에서 책상 갖고 와. 너 잘렸나 봐. 가방 놓고 어쩌다가 빈교실 옆에서 그냥 갖고 와. 뭐 닫지 마. 갖고 와야 되잖아. 자, 컴톤 효과라는 것을 이야기해보자. 자, 컴톤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어우, 힘이 좋아. 한꺼번에 2개 다 들고 왔어? 하나씩 거기다 놓고 오면 되잖아. 왜 이렇게 급해, 현서야? 들고 열로 와도 되는데. 거기가 좋아? 조심. 어우, 천하장사다. 지금 현석 할 거는 선생님이 국민학교 때 많이 교실에서 하던 거야. 벌 받을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책상에 무릎 꿇고 올라가고 의자를 머리에 이고 있으라고 해. 자, 그러면 컴톤 효과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컴톤 효과는 이런 실험을 하게 된 거야. 자, 이쪽에 지금 전자가 놓여 있어. 자, 이 전자는 놓여 있다는 것을 구현하기가 실제로는 공간상에 전자 놓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흑연 절편에다가 흑연을 얇게 잘라서 흑연은 어떻게 되니? 옆방향으로 면 구조로 구성이 돼 있어. 그래서 옆으로는 잘 쪼개진단 말이야. 이성질 이용해 갖고 카이스트에서 그래핀을 스카치 테이프로 뜯어내는 걸 개발했지. 몰라? 흑연 결정에다가 스카치 테이프 붙여갖고 떼내면 그게 그래핀이 돼버려. 그리고 그런 실험도 했었다고. 아무튼 흑연에다가 광자를 쏘여주는 거야. 파장이 짧은 액선 같은 거를 쪼여줘요. 자, 얘는 빛인데 일반적인 빛이라면 여기에서 회절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야 돼. 회절이라는 것은 빛이 진행하다 장애물을 만나면 빛이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변화되는 거를 의미해 줄 수가 있어. 퍼져나가는 거지. 자, 이때 장애물이 되는 전자는 움직이면 될까 안 될까?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되는데 얘가 움직이더래. 세타라는 각도로 움직이더래. 자, 얘는 파이라는 각도로 움직이고 이 광자가 지나갈 방향은 세타가 되는데, 자, 이런 회절이 돼도 빛의 파장은 변화가 돼? 안 돼? 안 돼야 돼. 그런데 여기는 빛의 파장이 원래보다 약간 길어진 이런 효과가 생기더란 얘기지. 그리고 전자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얘는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야. 어떤 면에서 일어날 수 없지?
빛이 파동성을 갖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이걸 해석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는 이런 걸 제안하게 돼. 여기 빛 알갱이가 있는 거야. 빛 알갱이 입자가 있어서 충돌에 의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지. 자, 얘가 갖는 운동량은 어떤 운동량을 갖니? 람다분의 h라는 운동량을 갖게 된다라고 해. 광자가 갖는 운동량이야. 지난번에 계산해 드렸었지? 그죠? 기억 안 나면 다시 해주고. 상대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 자, 전체 에너지는 그 제곱값이 정지 에너지 더하기 운동량의 제곱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광자는 정지 질량이 0이야. 누구의 경우? 광자의 경우에 정지 질량이 0이야. 물질 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때 에너지라는 것은 P 곱하기 C가 된대. 따라서 P라고 하는 것은 C분의 2라는 값이 되는데 C는 람다 곱하기 F고 에너지는 HF가 되니까 얘는 람다분의 H라는 것이 빛의 운동량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리고 얘가 갖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 갖는데? 자, 람다분의 HC라는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하자. HF가 되겠지. 자, 그럼 얘는 어떤 운동량을 갖게 되지? 람다 프라임분의 H하고 람다 프라임분의 HC라는 에너지를 갖게 되고 얘는 지금 어떤 에너지 갖고 있지? 자, 어떤 운동량은 mv가 되고 운동 에너지분의 1 m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을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아. 도훈이는 소원 이루고 이제 식운동 해줬어요? 자, 얘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람다분의 h라는 값은 x방향에 대한 운동량 값이 돼버려요. 얘는 람다 프라임분의 h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자, 이 녀석에 대해서 mv 곱하기 코사인 파이라는 x방향의 운동량이 보존돼야 돼. y방향의 운동량은 어떻게 나타나? 0은 람다 프라임분의 h 곱하기 사인 세타 마이너스 mv 곱하기 사인 파이라고 얘기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 에너지 관계를 살펴봤더니 이건 px, py야. 에너지 관계를 살펴봤더니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람다분의 hc라는 값이 자, 얘는 람다 프라임분의 hc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얘기했다고 해. 자, 이때 정리를 해줄 겁니다. 어떻게? mv 제곱에 대해서 정리해 줄 거야. mv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파이의 제곱은 제2항시켜서 완전 제곱을 풀어보면 람다분의 h의 제곱 더하기 람다 프라임분의 h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람다 프라임분의 h 제곱 자 코사인 세타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래식은 mv의 제곱 곱하기 사인 파이의 제곱이라는 값은 람다 프라임 분의 h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자, 두 식을 더해봐. 이건 심각하게 보지 마. 1학기 때 시험에 나올 확률이 0에 가까워. 선생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나올 확률이 0에 가까운 아이야. 요번 주 진도 얼마 남아서 시간 남아서 해드리는 거야. 작년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어. 안 해줬어. 2학기 때 하자 하고 넘어갔거든. 자, 얘는 더하기가 되고 mv의 제곱이라는 값이 자, 요 녀석 내려오지. 람다분의 h의 제곱 더하기 두 녀석 묶여버리지. 람다 프라임분의 h의 제곱 빼기 2배의 람다 프라임분의 h 제곱 코사인 세타라고 해. 자, 한편 이 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 자, 저 식을 정리했더니 자, 람다 프라임에 대한 항을 이항시켰어.
람다 프라임 분의 hc 마이너스 람다 람다 분의 hc 마이너스 람다 프라임 분의 hc라는 값. 자, 얘 묶어보면 hc 곱하기 람다 프라임 분의 람다 프라임 마이너스 람다라는 값이 되는데 얘가 2n분의 mv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요 변과 요 변에 얘를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hc 곱하기 람다 프라임 분의 람다 프라임 마이너스 람다라는 값이 2n분의 자 h 다 나가버리면 h 제곱 곱하기 자 람다 제곱분의 1 플러스 람다 프라임 제곱분의 1 마이너스 람다 프라임 분의 2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써줄 수 있게 됐대. 자, 여기에서 이런 근사를 하게 되는 거야. 파장이 변하긴 하지만 람다 프라임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크다라고 얘기해.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크다 보니까 람다 프라임의 제곱은 람다의 제곱과 같고 얘는 람다 프라임 람다와 거의 같다라고 놓자. 그러면 자, 분모 성분이 지워져 버리지. 따라서 델타 람다, 즉 람다 프라임 마이너스 람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콤프턴 이동이라고 얘기해. 콤프턴 이동이라고 하는데 이 값은 2m분의 2mc분의 hh 지워져서 h 곱하기 얘는 2 마이너스 2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해서 얘는 mc분의 h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된다라고 해요. 이거를 콤프턴 이동이라고 불러요. 이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나? 여기에다가 전자를 측정할 수 있는 검출기를 갖다가 설치해 놓고 보면 얘는 다음과 같은 식의 그래프를 볼 수 있대. 이 점의 전자들이 검출되는 자, 그 빈도수를 측정해 준 거야. 오케이? 자, 빈도수를 측정해 줬는데 세타에서 나타나는 값을 살펴보면 이거는 그냥 빈도수라고 얘기할게. 세타에 대한 빈도수다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어떤 중앙값이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래프가 그려져. 이때 가장 많이 검출되는 아이. 이게 바로 뭐가 돼? 람다가 되지. 이때가 0도일 때가 될 거야. 직진해서 똑바로 간 녀석들에 해당하는 값이 얘가 돼버려. 자, 그 다음에 세타라는 값만큼 어긋났을 때 애들이 람다 프라임일 때가 돼버린다라고 해. 오케이? 이것도 그냥 람다라고 적까? 람다에 대해서 적으면 이렇게 나타나게 돼.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요 델타 람다 값이 변화되는 걸 측정해 줄 수가 있어. 오케이? 이것도 람다에 대한 에너지라고 봐야 되겠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대. 그러면 세타가 얼마가 됐을 때? 90도가 됐을 때는 겹쳐지니? 미안해. 0이 됐을 때가 세타가 0이 되면 콤프턴 이동이 하나도 없지. 그냥 중심에 다 람다 값에 찍혀버리겠지. 거의 대부분이. 그지? 자, 그리고 각도가 생김에 따라 점점점 어떻게 되니? 벌어지게 된다라고 해. 언제까지? 90도가 될 때까지. 그 이유는 더하기가 되니까 세상에 180도가 돼버리면 2배만큼 차이 나겠구나.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해. 이거를 상대성 이론을 이용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증명해 줄 수가 있어. 자, 우리 정지 에너지라는 거 기억하시지? 전체 에너지도 기억하시지? 이거 갖고 우리 운동 에너지를 계산했었잖아. 그지? 그 방식대로 한번 상대성 이론을 이용해서 콤프턴 이동을 설명해 보자. 걔는 근사를 안 시켜. 근사를 안 시키고 바로 결과가 나오는데 그 얘가 학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무지하게 높아. 좀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콤프턴 효과 이 방법대로 증명을 하실 거야. 콤프턴 이동을 이 방법대로 쓰라고 하실 텐데 보통 선생님 중에 한 80% 정도는 지금 쓰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시게 돼. 상대성 이론까지 고려해서. 자, 상대성 이론까지 고려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전자가 매우 빠르게 움직이니까 상대성 이론을 고려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쪽에 똑같아. 광자가 자, 이렇게 입사하고 있어. 여기에 전자가 있었지. 자, 전자가 있었고 이 방향으로 광자가 람다 프라임으로 가게 되겠지. 자, 그리고 이쪽에 있던 전자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거야.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거야. 얘의 질량을 m이라고 할 때 얘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인다라고 해. 이때 각각에 대한 운동량과 에너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자. 자, 처음 충돌 전에 에너지를 보면 운동량을 보면 람다분의 hg. 자, 그리고 얘는 에너지가 람다 프라임분의 hc가 돼 버렸고요. 자, 얘는 운동량이 람다 프라임분의 h고 에너지가 얼마가 되니? 람다 프라임분의 hc가 돼. 그런데 말이야, 전자가 문제야. 자, 전자가 처음에 정지했을 때 에너지를 갖고 있지. 무슨 에너지 갖고 있지? 정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정지 에너지를 갖고 있어. 그래서 mc 제곱이라고 해. 운동량은 없지. 정지했으니까. 자, 운동하고 있어. 운동량이 얼마가 되니? 감마 mv가 운동량이 되겠지. 그리고 얘는 감마 mc 제곱이 에너지가 될 거야. 충돌의 에너지.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처음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람다분의 h 곱 h라는 값이 얘는 x방향의 운동량이 됩니다. 람다 프라임분의 h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를 세타, 여기를 파이라고 놓자. 선생님에 따라서 파이 세타 바꾸기도 해.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정해진 건 아니니까. 자, 더하기 얘는 뭐가 돼? 감마 mv 곱하기 코사인 파이라고 쓰게 돼요. 자, 그 다음에 y방향의 운동량에 대한 식을 살펴보면 0은 람다 프라임분의 h 곱하기 사인 세타 마이너스 감마 mv 사인 파이라는 값을 쓰게 됩니다. 이 견이 졸립네. 어저께 푹 쉬었잖아. 자,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자. 에너지. 선생님 어저께 맛집 하나를 잃었어요. 대구 볼태기 집인데 대구 알내장탕을 팔았는데 우와, 값을 올리더니 지금 18,000원이 됐더라고. 원래 얼마예요? 그거 재작년에 그게 8,000원. 근데 그 알내장탕이 동태 알내장탕하고 비슷하잖아. 저 구청 앞에 가면 계양구청 앞에 동태 알내장탕이 9,000원이야. 걔의 2배야. 양은 이쪽 아이가 더 많은데. 그래갖고 맛집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맛은 있는데 그 정도로 놓고 먹지는 않겠지. 자,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자. 안타까워. 부평에서 손꼽히는 맛집 중에 하나였는데. 자, 람다 프라임분의 hc라는 에너지를 가졌고 얘는 처음에 정지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 그치? 맞아요?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야. 자, 그리고 충돌 후에는 자, 어이쿠야, 이거 람다분의 hc야. 람다 프라임분의 hc 더하기 전자 갖는 에너지는 감마 mc 제곱이라고 얘기해 준대요. 전개하는 방식이 좀 전 거하고 상당히 유사해. 자, 첫 번째 거 이거를 보자. 감마 곱하기 mv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파이의 제곱을 얘기해 보자. 자, 이 제곱은 이거 똑같이 전개해 준 거야. 람다분의 h의 제곱 더하기 람다 프라임분의 h의 제곱 빼기 2배의 람다 프라임분의 h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써줄 수 있고. 자, 두 번째
감마 mv의 제곱. 자, 이 값이 sin 파이의 제곱이라는 값이고 람다 프라임 분의 h 곱하기 sin 세타의 제곱이 돼 버리지. 자, 얘 더해보자. 자, 얘 더하게 되면 자, 얘는 감마 mv의 제곱이라는 값이 얘는 람다 분의 h의 제곱 더하기 람다 프라임 분의 h의 제곱 빼기 2배 람다 프라임 분의 h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그쵸? 자, 이번에는 에너지식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정리는 요령이 좀 필요해. 진짜 잘 까먹어, 아이들이. 진짜 잘 까먹는데 어떻게 기억해야 되면 편리하냐? 이렇게 기억하면 편리합니다. 얘와 가장 비슷한 형태에 대해서 에너지를 정리해. 얘와 가장 비슷한 형태가 누구지? 이 형태와 가장 비슷한 형태가 있는 아이가 누구야? 감마 mc제곱이 되겠지. 맞아요? 감마가 포함되어 있는 아이를 찾아야 해. 오케이? 근데 간편하기 위해서 C 하나씩 다 지워버리자. 운동량에 대한 식하고 똑같아졌네.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얘기할게. 저 녀석의 제곱값을 구할게. 감마 mc의 제곱이야. 쟤 넘어갔어. 세 항짜리 제곱 구하는 거야. 자, 세 항짜리 제곱 구하니까 얘는 람다분의 h의 제곱 되지? 더하기 mc의 제곱이 돼버리지? mc의 제곱 더하기 감마 람다 프라임 분의 h의 제곱이 돼버리겠지? 그리고 교차항이 나오겠지. 더하기 2배의 람다 분의 hc 곱하기 mc 자, 빼기 2배의 람다 hc hc 없다. 지웠는데. 자, 람다 h 곱하기 람다 프라임 분의 h 프라임. h 프라임이 없지. h 제곱이야. 자, 마이너스 2배의 람다 프라임 분의 h 곱하기 mc라고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자, 이제 두 식을 연립할 거야. 얘를 한번 밑에다 써줄까? 자, 얘를 빼주자. 빼주게 됐대. 빼주면 얘는 자, 감마 제곱 곱하기 m 제곱 곱하기 c제곱 마이너스 v 제곱 이라는 값은 지워지고 또 어디 갔니? 얘 지워지고 정리가 돼야 되겠지. mc의 제곱 더하기 2배의 람다분의 hmc 마이너스 2배의 람다 프라임 분의 h의 제곱 빼기 2배의 람다 프라임 분의 hmc 마이너스 플러스 2배의 람다 프라임 분의 h제곱 코사인 세타라고 쓰게 돼. 근데 감마 제곱이라는 값이 이런 값이었지.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c제곱이었잖아. 그쵸? 양변을 c제곱으로 나눠서 루트 취한 게 감마 로런츠 인자였단 말이야. 얘 지워지네 분모가? 그럼 뭐가 돼? m제곱 c제곱이 돼버리지. 그럼 얘하고 얘를 어때? 지워버릴 수 있네. 그쵸? 따라서 0은 정리해서 묶을 거 묶어보자. 2배의 h 곱하기 mc 람다 분의 1 마이너스 람다 프라임 분의 1이라고 하고 자 나머지는 마이너스 묶이지. 람다 프라임 분의 h 제곱에 1 마이너스 자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그쵸? 자 얘 이항시켜서 정리해보자. 자 이항시켜보자. EHMC 아이고 위에다가 세로 쓰자.
벌써 결과 계산했지, 암산으로. 결과 보이잖아요. 자, 2배의 HMC 람다 프라임분의 람다 프라임 마이너스 람다라는 값이 2배의 람다 프라임분의 H 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잖아. 그렇다면 지워지고 이 지워지고, 자, 얘 H 하나 지워졌지. 따라서 델타 람다, 즉 람다 프라임 마이너스 람다라는 값은 MC분의 H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됐다라고 해. 이때 나타나는 이 계수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는 콤프톤 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0.123 옹스트롱인가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콤프톤 효과가 책의 시합 확장으로 나와 있어서 해드리기는 했지만 학교 시험에는 거의 이용하진 않고 있다. 자, 그러면 빛의 이중성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책 얘기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의 간섭 실험 이후에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을 포함하는 여러 현상들이 빛의 파동성, 자, 파동설로 잘 설명되었기 때문에 빛을 파동으로 인정해 오던 중에 아인슈타인이 빛의 입자 이론을 이용해서 광전 효과 실험을 해석하자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이 다시 논란이 되었다. 자, 그렇다면 빛은 입자일까 파동일까? 빛의 이중성, 빛의 간섭과 회절 현상은 빛의 파동 이론으로만 설명할 수가 있고 광전 효과는 또한 입자 이론만 설명할 수 있으므로 현대에는 빛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빛의 이중성, 더 나아가서 자연의 본성이라고 해준대. 그래서 nature of nature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 무슨 뜻이야? 자연의 본성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이중성이 이야기되진다. 그러나 한 실험에서 두 가지 성질이 동시에 나타나진 않는다. 자, 파동성이 나타난다면 입자성은 나타나지 않고 입자성이 나타난다면 파동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빛의 파동성을 관찰하는 실험에서는 입자성이 나타나지 않고 입자성을 관찰하는 실험에서는 파동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마치 동전의 양면을 볼 때는, 자, 앞면을 볼 때는 뒷면을 볼 수 없고 뒷면을 볼 때는 앞면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빛에 대한 이중성의 예, 사진 필름에 상이 맺히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야. 사진 건판에 상이 생기는 과정을 살펴보면 빛의 양이 많아질수록 상이 또렷해진다. 빛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광자 수가 많다라는 거지. 광자를 하나씩 보냈다라고 가정했을 때 빛의 세기가 약하다는 것은 광자의 수가 적다는 거야. 그때 첫 번째 그림처럼 상이 흐리게 보여. 얘가 고양인지 뭔지 부엉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야. 하지만 광자 수가 엄청나게 많이 갔더니 어때? 얘가 연속적인 상태를 보여서 파동성을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표현이 책에 설명이 되실 거야. 자, 빛의 양이 많아질수록 상이 또렷해진다. 물체로부터 나온 빛이 사진기의 렌즈를 지나 사진 건판에 도달하기까지 빛의 진행 과정은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사진 건판에 도달한 광자가 사진 건판을 감광시키는 과정은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진 건판 표면에는 은의 할로젠 화합물이 있어. 은의 할로젠화 화합물이라는 게 뭘까? 감광성을 띠는 할로젠 화합물이 뭘까? 브로민화 은이야. AgBr이 사진 감광을 시켜줄 수 있는 물질이야. 그래서 빛을 만나면 얘가 분해돼 버립니다. 그래서 AgBr이라는 물질이야, 얘는. 자, 이 화합물이 발라져 있는데 사진 건판에 광자가 도달하면 화합물의 입자에 흡수된 광자는 자신의 에너지를 입자에 전달하여 입자를 활성화시키면서 광화학적 과정이 일어나면 감광이 되어진다. 그림 가에서라는 매우 희미한 빛으로 찍은 사진으로 사진이 감광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빛의 양이 매우 적은 가를 보면 각각의 광자들이 무작위적으로 사진 건판에 도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와 같이 노출 시간이 점점 늘어나 더 많은 쇠 광자가 도달할수록 차츰 파동의 성질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사진 건판의 상이 점점 또렷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영상 정보인데 광다이오드 광전효과 얘거든. CCD라는 것은 차지 커플드 디바이스라 그래서 빛에 대해서 감응하는 소자를 얘기해. 그래서 카메라, 여러분들 피놀 카메라든 여러분들 카메라 보통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가 피놀 카메라거든. 바늘구멍 사진기야. 가장 원시적인 사진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뒤쪽에 보면 CCD가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 거는 2억만 화소짜리가 들어가 있죠. 2억 화소짜리죠. 억만은 아니고 2억 화소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색깔 구현하는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표현은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물질파에 관한 얘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파. 자, 이 이야기에서는 회절이라는 얘기들을 자꾸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다음에 빛의 이중성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래 회절은 물리 2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다 아는 것처럼 설명해 버려요. 미친 교과서예요. 미친 책이야. 그래서 회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상대성 이론을 이용한 것은 2학기 때 꼭 한번 써봐야 돼. 지금 써봐서 2학기 때까지 기억하진 않겠지? 그래서 요건 한번 해봐야지 기억에 남는다. 눈팅하면 나중에 연립시키지 못해갖고 틀려. 힌트를 못 찾아. 감마 mv 제곱 묶었듯이 감마 mc 제곱을 묶어야 된다는 걸 못 찾아내. 그래서 많이 틀리니까 그 염두에 두고 한번 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빛의 회절에 관한 얘기를 살펴보자. 난이도 상중하가 있어요. 어디다 맞춰드릴까요? 이왕 하는 거. 상까지? 힘들 텐데. 자, 상에 할 이야기의 난이도 상이면은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기말고사쯤에 나오겠다. 2학기 기말고사 시험에 나오는 주제가 될 거야. 해볼까 그냥? 하지 말까? 왜 광록이 왜 약한 척해? 영현이도 합시다 그러는데. 자, 빛의 회절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의 회절. 자, 빛의 회절이라는 거, 회절이라는 현상은 뭘 회절이라고 하지? 회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 파동성에 의해서 나타나거든. 파동이 장애물이 뒷부분까지 전달되지는 현상이야. 파동이 장애물의 뒷부분까지 전달된 현상을 회절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회절 실험이 있냐? 수면파 발생 장치를 이용한 회절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자, 여기에 수조가 있어요. 수면파 발생 장치야. 여기에 장애물을 갖다 설치해야 합니다. 수면파 발생 장치에서 장애물을 설치할 때는 파라핀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 파라핀도 많이 씁니다. 전자기파의 굴절 실험도 파라핀을 또 많이 써. 그래갖고 물리학과 실험실에 가면은 정삼각형 모양의 두께가 이따시만한 파라핀 덩어리가 있어요. 파라핀 덩어리. 그거 갖고 전자기파 굴절 실험을 해요. 여기도 파라핀으로 벽을 많이 만들어 줍니다. 자, 이때 이런 일이 생기게 돼. 만약에 아래쪽에서 이렇게 파장이 요만큼이 되는 파동이 들어왔다라고 해. 자, 그러면 우리 예측컨대 장애물의 뒷부분에는 파동이 안 가리라고 예측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가는 아이들을 보니까
자, 요런 아이들이 갈 것이다라고 추정했는데 실험을 해본 결과 어떤 일이 생기지? 장애물의 뒷부분까지 파동이 이렇게 전달되지는 이런 현상을 관찰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하위헌수 원리론에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하위헌수는 어떻게 얘기했지? 얘들이 새로운 전파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구면파를 그린다라고 했지. 그래서 겹쳐지는 모양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휘어나가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 또 이 녀석이 파원이 되니까 이쪽으로 휘어나가는 것도 다 설명 가능해지겠지. 맞아요. 그래서 하이온스를 이용해서 이 회절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회절이 있다고 해. 기본적인 회절 모양이야. 자, 이 녀석에게 이런 실험을 해봅니다. 장애물의 크기를 더 좁혀봤어요. 빛의 경우에는 회절이 언제 가장 잘 되냐면 장애물의 크기가 파장 정도가 될 때 회절이 가장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역학적 파동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슬릿의 폭을 확 줄여 볼게요. 마치 뭐처럼 보이게? 전파원처럼 보이게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때 얘네들의 파동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 거의 구면파에서 나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돼요. 자, 이렇게 보이게 돼. 파라핀으로 벽 같은 데를 다 커버해 놓은 이유가 있어. 반사파를 최소화시켜서 합성파의 모습이 안 보이게끔 해준대요. 합성파의 모습이 가급적 약하게 나타나게 해준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 그러면 누가 회절이 더 심하게 일어난 거지? 회절은 번짐이야, 퍼짐이야. 빛 같은 경우에는 흐리게 보여, 퍼지니까. 또렷하게 보여야 되는 게 흐리게 보이는 게 회절 때문에 흐리게 보이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얘기가 뒤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 파장이 작을수록 회절이 미안해. 장애물이 작을수록이야. 장애물이 작을수록 회절이 잘 일어난다. 그래서 회절이 이때 잘 일어난다고 해. 자, 이거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처음과 똑같은 장애물의 크기를 갖고 있었는데 파장을 짧게 가져보기로 했어요. 짧은 파장에 빛을 주기로 했대. 파장이 짧으면 일반적으로 직진성이 강하다라고 얘기해. 뭐가 강하대? 직진성이 강하대. 얘를 보니까 여기에서 하위원수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구면이 어때? 이쪽에서 짧은 I로 나타나겠지. 파장이 짧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퍼지는 영역도 어떻게 나타나니? 짧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회절한 경우보다 훨씬 더 어떻게 나타나? 작은 회절 모양을 갖게 된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회절 모양을 갖게 됐다라고 하지. 즉, 얘는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일어난다라고 표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회절이 잘 일어난다. 그래서 파동의 회절은 역학적 파동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빛에 대한 회절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빛에 의한 회절. 자, 단일 슬릿에 의한 회절이라고 하자.
다니엘 슬릿에 의한 회절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다니엘 슬릿에 의한 회절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쪽에 빛의 파장이 워낙 짧다 보니까 슬릿 간격도 굉장히 짧아야 돼. 슬릿 폭도. 이 폭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이 폭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걸 A라고 얘기하는데 이 A 값을 우리가 주로 사용할 때 0.0 수 밀리미터 정도를 써요. 와, 칼집으로 살짝 내놔도 클 수 있겠다. 그지? 이해해? 우리가 빛의 파동성을 나중에 발견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에 있어. 빛의 파장과 비슷한 크기의 슬릿의 폭을 필요로 하는데 파동이 그렇게까지 파장이 짧을 줄 몰랐단 말이야. 그렇게 짧을 줄 몰라갖고 사람들은 크게만 그냥 구멍을 크게 뚫어놓고 회절을 실험하려고 했는데 얘는 회절이 잘 안 일어난 거야. 구멍이 너무 크기 때문에. 0이라는 분이 이렇게 짧게 쪼개놓은 거야. 그래서 사실은 가서부터 발견하게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작게 나타났고 이 슬릿 간격은 자, 여기 스크린까지의 길이는 매우 넓다라고 얘기할게. 자, 이렇게 놓게 되면 얘는 빛을 쪼여주게 될 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중앙에 무늬 폭이 2배가 되는 밝은 무늬가 생겨버려요. 그리고 1차 밝은 무늬, 2차 극대, 3차 극대 이런 식으로 가면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세기가 점점점 어떻게 되니? 약해지는 이런 모양을 갖게 된다고 해. 이런 모양이 바로 회절무늬야. 우리 지난 시간에 간섭무늬 책에 그림이 있었지? 그 그림이 첫 번째 중앙의 밝은 무늬 사이에 들어가는 간섭무늬를 봤던 거야. 실제로 나타날 때 이중슬릿은 간섭무늬와 회절무늬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거든. 동시에 나타나는데 이때 회절무늬가 포락선의 역할을 하게 돼. 포락선의 역할을 하고 그 내부에서 간섭무늬가 나타나서 나타난 그림이 지난번 그 그림이야. 자, 이렇게 나타난 현상을 우리는 회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 회절에서 밝고 어두운 녀석들의 관계를 자,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최초의 프레넬과 프라운호퍼가 설명한 회절에 대한 얘기야. 이 회절과 간섭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회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간섭도 있고, 회절이 일어난 이유가 또 간섭 때문이기도 해.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가 되는데, 자,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자. 먼저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되는 조건을 한번 살펴보자. 어디선가 어두운 무늬가 되기 위한 설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어두운 무늬를 갖게 되는 경우를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이쪽에 슬릿이 있어. 자, 슬릿이 있는데 이걸 확대해서 보자. 확대해서 봤대. 여기에 슬릿이 있대. 이 폭이 A라고 합니다. A라고 하는데, 자, 이때 빛이 쭉 위로 통과한 녀석과 아래를 통과하는 빛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요? 자, 여기에 놓여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전파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전파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해. 자, 이때 빛이 가는데 물론 중앙에 오게 되면 전체가 쭉 오지. 전체가 다 대부분 다 오기 때문에 중앙에 밝은 무늬를 형성하게 돼. 이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생기는 과정을 보자. 자,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되는 곳을 볼게. 바로 이 위치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빛을 이거를 파동광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직하게 뻗어나간다라고 가정하자. 어느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는데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자, 여기도 역시 세타로 같이 가고 있지. 자, 요렇게 진행하는 방향을 세타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이때 빛 영역을 두 영역으로 나눠보자. 빛 영역을 두 영역으로 나눠봤어. 자, 그러면
위 영역에 있는 파원들과 아래 영역에 있는 파원들로 구분해 볼 수 있지. 자, 이때 이런 특징이 있게 됩니다. 가장 위로 오는 파원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의 가장 위로 오는 파원이 경로차가 이 차이가 얼마가 되면 2분의 람다가 되는 그 각도에서 얘네들은 첫 번째 어두무늬가 나타난다라고 해. 자, 두 번째 파원과 두 번째 영역의 두 번째 파원도 2분의 람다가 돼. 위상이 2분의 람다만큼 차이 나면 얘는 어떤 간섭이 일어나지?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지. 자, 그래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상쇄 간섭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러면 스크린상에 도달하는 빛이 있니 없니? 스크린상에 도달하는 빛이 없다라고 해. 즉 가장 윗 경로로 오는 빛과 가장 아래로 오는 빛의 경로를 우리 위 부분 아래 부분에 대한 경로차, 광로차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자, 이 각도를 셌다라고 하면 얘가 셌다가 되는 거지. 이 폭이 A라는 폭을 갖기 때문에 이 경로차는 A 곱하기 사인 셌다가 되는데 이 각도에서 얘는 뭐가 일어나?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해. 즉 이 경로 차이가 전체 람다라는 경로가 될 때 얘는 첫 번째 어두무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어두무늬가 나타나는 경우를 보자. 두 번째 어두무늬가 나타나는 위치는 방향이 여기에 있지. 방향이 또 틀어졌어. 그죠? 쟤보다 더 큰 각도로 가게 될 거야. 자, 가장 위로는 빛과 가장 아래로는 빛이 이렇게 있고 이 폭은 A거든. 여기에 수도 없이 많은 전파원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수도 없이 많은 전파원들이 있어. 이때 빛이 가는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가네. 그쵸? 더 큰 각도로 간단 말이야. 더 큰 각도로 가. 이때 좀 전에 나눴던 두 영역에 대해서 여기로 오는 빛과 여기로 오는 빛의 위상이 2분의 람다보다 어떻게 됐지? 각도가 증가했으니까 커졌겠지? 맞아요? 커졌대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 전체 영역을 4등분으로 해봅니다. 4등분으로 쪼개봤대요. 자, 4등분으로 쪼개서 자, 똑같이 위로 오는 경로, 아래로 오는 경로를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할 때 자, 첫 번째 구간에 가장 위로 오는 빛과 두 번째 구간에 가장 위로 오는 빛이 경로차가 얼마큼 났대? 2분의 람다가 나더래. 그럼 얘네들은 어때? 상쇄돼 버리지. 세 번째, 네 번째도 2분의 람다만큼 났대. 상쇄돼 버려. 그럼 모든 영역의 모든 빛들이 바로 인접한 영역의 빛들과 어떻게 되니? 상쇄돼 버리겠지. 그럼 이곳에 빛이 도달한다 안 한다? 안 하게 된다라고 해. 그래서 어두무늬가 되는데 이때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이 방향에 대한 자, 윗부분의 경로차와 아랫부분의 경로차를 얘기할 수가 있겠지. 이게 여기서는 델타가 되는데 델타는 그 방향에 대한 A 사인 세타가 되고 이 값이 얼마? 2분의 람다가 될 때는 두 번째 어두무늬가 된대. 그러면 세 번째 어두무늬가 나타나는 건 방향이 더 꺾여 있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면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어두무늬가 나타나는 조건은 경로차 또는 광로차라고 하는 값이 A 곱하기 사인 세타이고 얘가 M 람다가 되는 순간에 또는 얘는 2분의 람다 곱하기 2m이 될 때 얘는 어두무늬가 된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얘는 어두무늬를 갖게 된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간섭에 어두무늬가 나타날 조건이 됩니다. 단 여기서 M은 어떻게 차지? M은 1, 2, 3 똔똔똔으로 나타나겠지. 즉 얘가 M이
1인 첫 번째 어두문이야. 얘가 m이 2인 두 번째 어두문이, 얘가 m이 3인 세 번째 어두문이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조건을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조건을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 보자. 중앙의 밝은 무늬는 항상 예외야. m이 0이다 라고 얘기하고 얘는 항상 예외야. 저 식값고 알아낼 수가 없어요. 예외라고 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 밝은 무늬는 이렇게 봅니다. 똑같은 슬릿이야. 조금 전과 본 똑같은 슬릿이에요. 자, 이때 가장 위로는 빛의 경로가 있고 가장 아래로는 빛의 경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각도는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은 각이지. 자, 그래서 그 각으로 빛이 가고 있어요. 자, 이때 이 영역을 전체 세 영역으로 나눠보자. 절반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자, 가장 처음 녀석과 두 번째 구간에 가장 위에 있는 녀석이 람다보다는 위상이 크고, 2분의 람다보다는 위상이 크고 2분의 3람다보다는 위상이, 어떻게 표현해야 돼? 요 각도에서 얘 2분의 람다보다는 크게 나타날 것이고 얘보다는 작은 각에서 나타나게 될 거야. 그 위치를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 방향에 대해서는 여기는 2분의 람다보다 큰 위상 차이를 가져서 얘를 세 영역으로 한번 나눠본 거야. 세 영역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 영역으로 온 빛과 두 번째 영역으로 온 빛이 어떻게 돼? 상쇄돼 버렸어. 자, 또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의 두 번째 위치에 대한 빛도 상쇄, 세 번째도 상쇄, 네 번째도 상쇄, 이런 식으로 모두 상쇄돼 버렸대. 그리고 세 번째 영역으로 오는 빛은 모두 다 살아남게 된 거야. 이해해? 모두 다 살아남게 됐다. 자, 이때 전체 위로 오는 부분과 아래 오는 부분은, 자, 폭을 A라고 하고 방향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경로차가 되는데, 델타라는 값이 A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값인데, 여기 한 구간마다 2분의 람다만큼의 차이를 가지니까 이 전체 구간은 얼마가 되니? 2분의 3 람다일 때라고 합니다. 2분의 3 람다일 때에는 밝은 무늬를 주게 됐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밝은 무늬를 보자. 자, 두 번째 밝은 무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두 번째 밝은 무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 똑같은 결과야. 자, 두 번째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각은 이 위치가 되겠지. 각도가 더 커졌어. 각도가 더 커진 쪽에서 나타나서, 자, 이렇게 간대. 자, 이때 2분의 람다만큼 인접한 광로 차이를 갖는 인접한 두 파운의 거리가 짧아지겠지. 짧아져서 얘는 이렇게 전체를 몇 구간으로 나눠? 5구간으로 나눠 보는 거야. 다섯 구간으로 나타난 거야. 자, 이 방향에서는 자, 요 빛과 요 빛이 서로 어떻게 돼? 상쇄되고, 또 여기도 상쇄되지.
또 상쇄되고 또 상쇄되고 상쇄되고 여기도 상쇄돼 버리고 요 빛만 살아남게 된 거야. 빛이 들어오는 살아남은 양이 점점점 어떻게 되니? 줄어드니까 밝기가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밝기가 줄어들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을 때, 자, 여기 A라고 하고 방향 세타일 때 전체 가장 위 경로와 가장 아래 경로로는 두 경로 차에 대한 자, 값이 얼마가 돼? 델타라는 값은 A 곱하기 그 방향에 대한 사인 세타가 되는 얘가 2분의 5 람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에 대한 일반식이 얼마가 돼버리지? 자, 얘에 대한 일반식은 A 사인 세타 곱하기 자, 얘는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인데 m이 어디부터? 1부터 시작하는 값이 돼버리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곳에서 밝은 무늬가 나타난다. 자, 세 번째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건 몇 등분해야 돼? 7등분 해야 되겠지. 7등분해서 자, 인접한 두 녀석 사이의 경로차가 2분의 람다가 돼서 전체 경로차가 2분의 7람다가 되므로 살아남는 빛이 더 줄어서 밝기가 확 줄어들어 버리겠지. 자, 그렇다면 전체를 묶음으로 이야기해 보자. 자, 전체 묶음으로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단일 슬릿에 의한 회절 조건을 보자. 단일 슬릿에 의한 회절 조건을 한번 볼게. 단일 슬릿에 의한 회절 조건에서 이런 관계를 볼 수 있어. 경로차 또는 광로차라고도 해. 빛에 대한 경로차를 광로차라고 하는데 요즘 책들은 대부분 경로차라고 쓰는데 옛날 책들 광로차라고 쓰고 물리 1에서는 경로차라고 쓰고 물리 2에서는 광로차라고 쓸 거야. 그냥 똑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역학적 파동은 다 경로차. 옛날 책 광학에서는 광로차. 근데 요즘은 통일시켜서 경로차로 다 쓰는 경향이 있어. 자, 얘는 A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근사적으로 A 곱하기 탄젠트 세타라고도 쓸 수 있겠네. 세타가 작은 각에 대해서. 또 작지 않다면 사인 세타 그냥 쓰는 게 맞아. 자, 또 얘는 A 곱하기 L분의 X라고 쓸 수 있겠네. 이 거리를 L이라고 하고 여기 나타나는 위치를 X라고 했을 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값이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 하면 얘는 밝은 무늬가 돼. 영의 조건과 어떻게 됐니? 영의 조건과 바뀌어 버렸죠. 자, 그리고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하게 되면 얘는 어두운 무늬가 된다. 자, 이때 무늬 간격이라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무늬 간격은 n번째 어두운 무늬야. n번째 어두운 무늬와 n 플러스 1번째 어두운 무늬의 이 폭을 우리는 무늬 간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보자. 자, n번째 어두운 무늬는 자, n번째 어두운 무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A 곱하기 L분의 XM 이라는 값이 2분의 람다 곱하기 2m이라고 쓰겠지. 따라서 XM이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가 돼버립니까? A분의 L 람다 곱하기 m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어두운 무늬를 보면 얘는 x n 플러스 1이 돼버리는데 이 값이 얼마? a분의 l 람다 곱하기 n 플러스 1이 돼버렸대. 이때 무늬의 폭은 자, 무늬 간격이라고 하자. 무늬 간격은 이렇게 얘기해. 얘는 밝은 무늬의 폭이라고 할 수도 있어.
자, 무늬 간격 또는 밝은 무늬의 폭은 델타 x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x m 플러스 1 마이너스 x m이 돼버렸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a분의 l 람다라는 값이 됐다라고 해. 자, a분의 l 람다라고 얘기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 이때 선생님이 얘기했어. 중앙의 밝은 무늬는 다른 무늬의 폭의 몇 배라고? 2배라고. 왜 그렇지? 얘는 첫 번째 어두운 무늬까지의 거리잖아. 그 m이 1일 때야. 그럼 이 거리가 얼마가 되지? a분의 l 람다란 말이야. 반쪽이. 나머지 반쪽도 아래쪽에 대칭이 있게 되니까 얼마가 돼? a분의 l 람다가 돼서 두 녀석이 얼마? a분의 2l 람다야. 근데 두 번째 무늬 폭은 얼마가 되지? 자, a분의 l 람다가 되지. 세 번째 무늬 폭도 얼마가 되니? a분의 l 람다가 돼버리는 거지. 이해해요?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해. 나중에 2학기 때는 이것까지 봐. 여기 안에 간섭무늬가 나타나거든. 첫 번째 중앙의 밝은 무늬 속에는 간섭무늬가 몇 개 나타난지도 계산할 수 있어. 또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들도 다 계산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회절이라는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있다가는 이 뒤쪽에서는 뭐 다 내일이 되겠지만 이 뒤쪽에서는 반사에 의한 회절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야. 혹시 화학에서 브렉 조건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니? 브렉의 조건? 아직 격자상수 했을 건데? 격자상수 했지? 그럼 브렉의 실험했을 거 아니야? 격자상수, 즉 격자 간격을 구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 거야. 회절 실험을. 했어, 브렉 조건. ED 사인스에다가 M 람다라는 거 했는데 아씨 안 왔대. 모르면 안 왔대. 격자상수 했지. 화학에서. 격자 구조 했지. 심플 큐빅 안 했니? FCC, BCC, HCP 아직 안 나오나? 1학년 때는 안 나오나 보다. 원자층과 원자층의 간격을 구하기 위해서 이걸 격자상수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 간격을 구하기 위해서요. 뭐가? 회절 실험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반사이한 회절인데 그 관계된 얘기를 내일 아마 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물질파라는 얘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물질의 이중성. 자, 프랑스의 물리학자인 그때는 물리학자는 아니고 대학원생이었던 자,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자, 이 드브로이는 할아버지 쪽으로 쭉 올라가면 6대조 할아버지인가가 자기보다 6세대 위의 할아버지가 왕의 아들이야. 그래서 왕의 아들에게는 공작에 자기가 주어지지. 그래서 집안 대대로 공작. 근데 형이 있었어. 형이 공작이었어. 형은 연력학 쪽을 열심히 연구하는 물리학자였어. 공작인데 물리학자. 왜? 돈 많으니까 할 거 없잖아. 공작인데. 응? 그래서 왕은 망해도 10대 이상 가지. 왕자니까 7, 8대까지 아마 잘 산 것 같아. 그래서 공부를 했겠지. 세상에서 가장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논팽이들이 하는 공부가 물리학이었지. 응? 돈 버는 거고 전혀 상관없는 일 하니까. 그래서 이 형이 있었는데 형이 영향을 받아서 이 드브로이가 물리학을 공부하게 돼요. 물리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야. 자, 대학에 다닐 때 이때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광전 효과가 알려지게 된 거야. 이게 1905년도니까. 응? 1905년도에 광전 효과 갖고 노벨상 받았으니까. 이때 드브로이는 이런 생각을 한 거야. 1920년대 초반에 공부하면서 이거는 불공평해. 뭐가? 빛 입자가 만약에 입자설을 갖고 있다면 원래 파동이었는데 그러면 물질 입자들도 파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어.
그래서 이거에 관한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에 쓰게 돼. 미국은 석박사 구분이 없어서 이게 정확히 석사인지 박사인지 모르겠어. 논문 구성 상태를 보니까 선생님이 전에 들은 책에서는 뭐 3장, 4장, 뭐 3, 4쪽짜리라고 들었는데 실제 발행 당시의 논문을 찾아보니까 그 레퍼런스 참고 문헌까지 포함해 갖고 13장이더라고. 13장, 13바닥짜리, 13페이지짜리. 원래 뒷면은 논문을 안 쓰거든. 그래서 뭐 바닥이든 페이지든 똑같아. 그래서 13페이지짜리 논문을 박사 논문으로 제출했어. 자, 과정은 아주 단순해. 역학적으로 운동량이라는 녀석이 뭐야? mv거든. 고전역학적 개념이지. 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광자가 갖는 운동량은 얼마가 돼버리니? 람다분의 hc라고 했다. h라고 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광자가 갖는 파장은 p분의 h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물질팔도 똑같은 파장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래서 물질 입자도 람다라는 녀석을 mv분의 h라는 값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 이 주장의 이 얘기들을 잠깐만 해주고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할 텐데, 이 주장의 얘기는 이래. 논문을 심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야. 논문을 13쪽짜리 주기에는 남들은 뭐 수백 쪽짜리 쓰는데 13쪽 갖고, 뭐 들리는 얘기는 처음 들었을 때 3, 4쪽 갖고 했는데 13, 4쪽, 열자가 빠졌나 봐. 13쪽 갖고 에이. 근데 안 주자니 공작이야. 진퇴양난에 빠진 거야. 이때 이 심사위원들이 꾀를 냈어요. 입자서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야? 아인슈타인이잖아. 그래서 아인슈타인한테 편지를 쓰는 거야. 논문 내용과 함께. 아인슈타인이 논문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했어. 오, 괜찮은데? 그렇지, 자연은 대칭성이 있어야지. 빛이 광자라는 에너지 양자라면, 입자라면 물질도 파동성을 가져야 되는 게 자연의 본성 아닐까? 아주 훌륭한 논문 같습니다 라고 회신을 주게 돼. 이때 심사위원들이 가졌던 꾀는 그거야.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말도 안 돼, 그러면 얘한테 이러려고 그랬지. 야, 아인슈타인이 말도 안 된대. 그 다음에 논문이 허구임이 밝혀지면 아인슈타인이 괜찮다고 그랬었어. 모든 책임을 아인슈타인한테 떠넘기기 위한 꾀를 냈는데 이 논문이 발표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증거들이 발견됨에 따라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 대학원 논문 갖고 노벨상 받은 케이스가 2개로 알고 있거든. 물리학상에서 이 사람과 에드윈 홀이라는 사람. 에드윈 홀이라는 사람은 도체 속에서, 금속 속에서 전자를 운반하는 물질이 누구라고? 자유전자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래갖고 2가지 경우, 사실은 그 실험은 아닌데 뭐 궁극적으로 그 실험으로 가서 그 실험을 갖고 노벨상을 받게 되죠. 일본 애들은 학사도 노벨상 받잖아요, 요즘. 일본 애들은 학사도 노벨상을 받더라고. 대학 뭐 안 다니고 대학생인데 회사 기업체에서 연구를 한 끝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애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최근에 노벨 화학상 받은 애들은 일부 아이들이 이제 공동 수상자들이니까 일부 아이들이 대학 졸업생들이야. 여러분들도 신기한 거 만들어서 한번 노벨상에 도전해 보세요. 지금 현재 너네 선배가 노벨상 도전 중이죠. 아마 10년 안에 받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합시다. 응? 컴퓨터 논과에서 여기 축이요. 세로 축이 뭐였죠? 그냥 에너지, 광자 수라고 보면 돼. 광자의 수, 검출되는 광자 수. 아이고.